누구든지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성장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교육과 경험으로 형성된 그 한계를 벗어나기란 쉬운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한계 짓고 또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나요? 한계는 스스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것을 스스로 정의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을 잘해. 나는 이런 것을 못해.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나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행동인지 심리학에서는요,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는 이유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반응하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 편견과 선입견을 만든다고 합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그의 동료 아모스 트버스키에 의하면 인간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수도 없이 많은 정신작용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인간은 전략이나 고정규칙, 템플릿 등을 만들어서 최대한 생각 없이 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오류 관리 이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큰 위협이 있을 것을 대비해 작은 위협조차도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불편이 동반되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히 바꾸려다가 고생할까봐 현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전의 답이 지금도 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이전의 방법이나 행동으로도 잘 살아왔다고 믿기에 이전 선택은 충분히 이성적인 선택이고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뇌에 부담을 주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시도해서 어떤 위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전에 해왔던 방법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믿음, 이 세 가지가 편견과 선입견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고 나면요, 두 가지의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스스로를 규제하고 한계지어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죠. 편견과 선입견이 생겨버리면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의 다른 답들은 모두 틀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맞는 것이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둡니다. 내가 지금 가진 생각이 다른 것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삶은 나에게 안정감을 줬기 때문이죠. 반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을 깨야 하고 또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사실 확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피하고자 이전에 있었던 그 편견으로, 그 선입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모두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이 나아가 집단으로 형성하게 되면요, 다른 집단을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스스로 속해 있는 집단을 더 우월화하고 타 집단을 고립하고 또 소외하고 그들에게 위협감을 주게 되죠. 젠더, 인종, 학력, 직업 등의 편견과 선입견은 각 집단을 한계짓고 차별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집단적으로는 차별 없는 사회, 더 행복한 사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위스콘신 대학교의 퍼트리샤 디바인 교수는요, 편견을 깨려면 이미 자동화된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내 편견을 부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고통스러운 백인과 흑인 환자들의 사진을 주고 어느 정도의 진통제를 줘야 하는지 의견을 묻는 실험을 가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 한 그룹은 최선의 판단을 내려라 라고 물어봤고 이 그룹은 백인들에게 더 많은 진통제를 처방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던 암묵적 인종 편향이 드러났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 그룹은요, 환자들의 상황이 되어서 느낌을 상상해 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요, 인종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진통제를 처방했다고 합니다. 최선의 판단을 하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 편견과 선입견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에는 이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졌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가능한 활동이 바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미학자인 데이비드 휴먼은 취미의 기준에 관하여 라는 논거에서 예술을 잘 감상하려면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작가가 의도한 청중의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예술은 반드시 관객에게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하든 시를 쓰든 그것은 나 혼자 즐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작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 시대의 관객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관심, 정념,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대의 예술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그려진 신윤복의 작품 목욕하는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그림은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에 맞춰서 아마 그려졌을 겁니다. 이 그림에는요, 여인들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두 명의 스님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현대 사람들에게는요, 아무 의미 없는 그림 같고 그냥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이 그림을 봤더라면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길을 가고 수도를 해야 하는 그런 스님들이 여인들의 목욕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인간의 욕망은 부처의 가르침과 수도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신성모독인 작품입니다. 이처럼 예술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감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그 예술작품이 의도한 시대의 청중의 입장에서 감상해야만 합니다. 예술작품을 온전히 감상한다는 것은요, 나의 입장과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작품이 의도한 청중의 관점에서 그 작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예술 감상을 통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보게 됩니다. 미술작품이 제작되던 당시의 사람들이 돼보기도 하고 문학작품의 주인공의 입장도 돼보죠.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한계, 집단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답이 최선이라 여기고 그와 비슷한 경험만을 지속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이나 도덕 규범에 어긋난 것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고 그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한계짓게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규정하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예술 감상입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요,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규정짓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는 활동인 것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저는 예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술을 감상할 때 혹시 내가 익숙했던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관점으로 그 예술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술이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깨달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